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폭주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님과 함께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열린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낙선 최고위원. 어떤 분들은 네. 수석 낙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수석 낙선. 낙선 중에 수석. 그래서 이제 네. 사실 일단 충격이 컸고요. 네. 그다음에 몸을 좀 추스리고 있는데 예. 당에서 네. 새로운 역할을 주겠다. 네. 홍보본부장. 그래가지고 뭐 여러 직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하나로 내정이 됐는데 예.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저 나름대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홍보본부장이 사실 총선 치를 때 굉장히 중요한 직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임명이 만약에 되신다면 네. 좀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제 임명장 받기 전까지는 네. 좀 조신하게 어. 흔히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 초랑이 방정 떨지 않고 인사라는 게 그렇죠. 방정이요? 인사라는 네. 게 그렇죠. 그렇죠. 임명장 딱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네. 장기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네. 당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 어.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로 네. 너무나 심하게 네. 이 거대 야당 네. 그러니까 다수를 앞세워서 하고 있는 그런 여론 왜곡 선전 선동에 네. 대해서 여당으로서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네. 맞서 선전을 할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이제 계속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지금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보통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여당 지지율이. 또 민주당한테 역전당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지도부 내부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내용도 있다. 그리고 존재감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원래 이 같은 친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지도부를 구성하면 오히려 뭔가 화합이 잘 돼서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아마 상당히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의아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컨벤션 효과는커녕 네. 완전 역벤션 네. 효과가 나와가지고 당이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이대로 멀어져 가면은 내년 총선이 정말 난망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걱정은 됩니다. 근데 또 내부 요인으로 살펴보면은 이미 또 다 알려지다시피 네. 몇몇 분들의 네. 그 발언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있던 발언이 야당에서 딱 물고 늘어지는 거. 이게 네. 예를 들면은 태영호 의원의 네. 4.3 발언. 네. 하나도 사실은 팩트적으로 틀린 바가 없는데 네. 야당이 이걸 딱 물고 늘어져 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큰 것은 그 내부에서 좀 그 말 실수하시는 예, 분들을 네. 있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그 탄력을 못 받고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깝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 그런 게 일테면 사고가 났을 때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말하자면 지도력이에요. 지도력. 그렇죠. 네. 지도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임 김기현 대표와 예. 그 지도부의 어떤 그 리더십이 네. 지금 시험 때 올랐는데 바로 그걸 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더십 이야기 하셨는데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도 이 계속된 논란에 이제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또 저격하는 글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비대위 체제 발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제 이에 대해서 지방 행정에 더 전념해라 이렇게 또 자제를 요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의 이렇게 대립 양상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건데 사실 홍준표 시장은 당 대표도 2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좀 일각에서는 과하다. 그렇게 할수록 또 당에겐 더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좀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했다고 그런데 이제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홍준표 시장께서 좀 서운할지 몰라도
제가 봐도 좀 과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김기현 대표가 출범한 지 몇 시간도 안 되잖아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따지고 보면 한 달이 2대1 아니라 몇 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설사 실수가 있더라도 네.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의 실수라기보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네. 실수인데 그 실수를 빨리 타결하는데 네. 좀 머뭇거린 측면은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그게 바로 그 김기현 대표의 약간 그 머뭇거린 그 부분이 네. 홍준표 시장께서 저렇게 내놓고 질타할 수준인가. 이 부분에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아, 네. 예, 그런 측면이 좀 과하다. 네. 근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갑자기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두 번이나 말실수를 했죠. 네. 한 번은 뭐 이 그 5.18 정신을 헌법에 넣지 않겠다라고 정광훈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고 또 정광훈 목사가 뭐 천하통일했다.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그러니 이제 4일엔 라디오에서 4.3 추념식은 야. 격이 낮은 네. 기념일이다. 이 자꾸 사면 타석 거의 삼진아웃에 가까울 정도 했는데 네. 이분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 뭐 그분 입장에 대해서 네. 뭐 나를 세워서 비판하고 네. 그러기에는 또 같은 당내 네. 입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거시기합니다. 네. 거시기한데요. 일단 좀 왜 그런지 저는 의아해요. 네. 의아하고 아마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그 정광훈 목사님 그쪽하고 네. 좀 이렇게 표를 많이 도움을 받아서 글쎄요. 네. 그 은혜를 갚는 과정에서 아. 좀 이렇게 그 발언이 좀 과하게. 오바된 게 네. 아닌가 네. 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은 5.18 관련한 부분 그리고 또 4.3의 격이 낮다고 하는 네. 부분 이것은 네, 네. 실수가 실수를 낳는 그런 격이고 4.3 네, 발언은 그런 격인 것 같고 5.18 발언 부분은요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인식에 있어서 네. 부지불식간에 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그리고 그 부분은요 굉장히 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누가 되는 발언이에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네. 어쨌든 논란이 있지만은 아무튼 논의해 보겠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네, 그렇죠. 후보 시절부터 언급을 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거 정반대로 갔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립 서비스다. 네. 무슨 뭐 호남에 가서 뭐 표를 얻는다고 그런다고 호남에 표를 주느냐 하는 식으로 약간 폄훼하는 듯한 발언도 있어서 글쎄 말이에요. 좀 확실히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어서 네.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 바로 즉시 명료하게 사과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하루를 뜸들였어요. 네. 바로 저는 이 지점이 네. 김재원 그 최고위원회 네. 바로 두 번 실수하는 게 아닌가. 바로 즉각 실수를 아주 뜨겁게 했어야죠, 사실은.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를. 그렇죠. 사과를 아주 명료하게 했어야죠. 네. 근데 페이북에 슬쩍 올리고 네.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공식 석상에서 바로 네. 나오고 하는데 네. 아니 국회 정론관에 와서 네. 잘못했다라고 네. 딱 하면 될 일 아닙니까? 네. 예, 예. 네.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 김재현 최고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조금 그 휘말려서 끌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광훈 목사는 목회자 아닙니까? 예. 목사가 왜 정치에 관여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자꾸 네. 그 다른 분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극우 네. 무슨 또 아스팔트 네. 이런 부분이 하나 겹치고요. 예. 네. 또 하나는 목회자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가 너무 오버해서 정치에 힘이 관여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서 자기 세력화를 네. 가지고 이 정당에 네. 관여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네. 이런 비판은 우선적으로는 정광훈 목사께서 좀 그 자중하시는 네.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만에 하나라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아니면 또 정치 활동하는 과정에서 또 본인의 어떤 그 종교 생활하는 측면에서 정광훈 목사와 관계가 있더라도 당을 운영하고 당이 나가는데 이 인간적 관계는 관계고 개인적 관계는 관계고 분명히 이 정치적 관계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네.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가 애둘러서 표현합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당분간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공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뭐 최고위원회 참석, 뭐 언론 출연 당분간 안 하겠다는 건데 이제 앞으로 좀 김기현 대표가 당의 기강을 좀 잘 잡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사실은 당직도 제대로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필이면 윤리위원장, 네. 윤리위원장 징계를 다루는 네. 윤리위원장이 또 이제 사의를 표명한 걸 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김재원 그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네.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얘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럴 적에 빨리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네. 이 주의를 주든 징계를 뭐 중징계를 하든지 간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해야 될 회의 이제 그 당내 기구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착착착 수일 내로 네. 기구가 다 정의되고 당직이 임명되고 하면은 김기현 대표께서도 그 생각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 예. 근데 김기현 대표가 왜 정광훈 목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단성 있게 조치를 못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 뭐 혹시 이 본인의 종교 문제 또는 다른 문제 때문에 뭐 정광훈 목사한테 말을 못하는 건가요? 근데 김기현 대표께서 아주 독실한 네. 기독교 신자인 걸 우리가 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을 정광훈 목사님하고 관계로 그래서 과단성 있게 그 얘기를 못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억측이라고 봅니다. 억측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또 뭐 논란을 빚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어떤 그 감정적인 문제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요번에 4.3 추념식에 또 윤 대통령이 참석 안 했다, 김기현 대표가 참석 안 했다, 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야당이 뭐 4.3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붙었는데 이거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거기 가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휘발유 그냥 뿌려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네. 제 표현이 거칠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그걸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 확대 재생산하고 하는데 네.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우리 아픈 현대사의 한 대목인데 네. 우리가 팩트를 알아야 된다. 팩트를. 네. 김달삼이라는 남노당 맞습니다. 무슨 간부가 네. 5월 10일에 그 우리 남한의 그 대한민국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네. 4월 3일 날 폭동을 일으키고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 시민이 우리 정부 당국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희생됐다. 네. 그래서 7월 달에 희생된 거 아닙니까? 네.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다 네. 숨었는데 그래서 제주 거기에서는요. 4.3을 4.3으로 하지 말고 7월 달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4.3은 폭동이었고 그 다음에 진압 그렇죠. 과정에서 희생이 제주 있었다는 양민 거죠? 희생 네. 이 부분을 갖다 7월 달로 추모를 하자. 아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민주당과 좌파 네. 이 세력은요. 4.3 남노당 폭동 이거는 싹 숨기고 이 양민 학살 된 거, 희생된 네. 이 부분만 침소 봉대해가지고 뭐 국가 폭력이다. 네. 막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주당이 탁 올리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을 지핀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제가 아주 이번에 비판하고 싶은 게 여기에 가서 또 따로 참석한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노당이 폭동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희생자가 많이 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진압 과정에서 또 희생자가 나고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이런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이제 이렇게 많은 논란 속에 지도부의 어떤 전환점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를 좀 끊어내기 위한 어떤 좀 묘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어떻게 하면 민심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비행기가 김기현 호해 비행기가 그냥 이제 다 전당대회 끝나고 막 네. 이제 비행하려고 네. 이제 지금 손님 승객 다 태우고 지금 할주로로 나가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하여튼 김재원 발언 누구 뭐 태영호 발언 4.3 발언 막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할주로로 나가서 이륙 준비를 하는 것이 네. 바로 이제 김기현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예. 여기서 바로 정치력, 네.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고 오면 하지 말고 네. 빨리빨리 당직 임명해서 네. 일단 체제 정비를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제 정비를 끝내고
그 다음에 던지는 카드가 있어야죠. 네. 그게 네. 저는 네. 바로 당의 혁신 카드다. 혁신. 혁신. 카드. 네, 혁신 카드를 내야죠. 어떤 혁신일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천 혁신이고 그렇죠. 공천 혁신이고 네. 공정한 공천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네. 그런 그 공천 혁신안 포함해서 네. 네. 그다음에 수많은 인재 영입, 네. 인재 영입. 그래서 말 그대로 연포탕 네. 당내뿐만이 아니라 아. 외부에서도 네. 정말 아니면 인명 백과사전을 놓고 네. 가부터 시작해서 그 흙까지 해서 전부 뽑아서 필요한 분들 가서 그 저기 뭐냐 설득을 해서 삼고초려 네. 설득을 해서 수많은 젊은 영재들 네. 그리고 전문가 영재들을 모으는 네. 이 그 양 수레바퀴 작업을 하면은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네. 원래 뭐 사람도 좋고 뭐 스마트한 분이긴 한데 강단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근데 공천 과정에서 소위 이제 당내 친윤계 또는 대통령실 이쪽의 입김을 과연 이겨내고 고루고루 인재를 쓸 수 있겠느냐 혹시 위에서 오다 떨어지는 대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들을 해요. 그분이 관건이죠. 네. 그 지점이 바로 네. 성패를 가르는 네. 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네. 얼마만큼 강단 있는 그 지도력을 보여주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까지 포함해서 네. 그 성패가 갈렸다라고 보면서 근데 저는 제가 전망할 적에는 네. 충분히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 아. 그러면서 엄만히 섞어서 네. 흔히 하는 말로 옛날 같으면 청와대 오다. 네. 해가지고 또 김무성 대표처럼 또 도장 갖고 날아가시면- 부산으로 가고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그건 없는데.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네. 뭐 설마 김기현 대표가 그런 뭐저 도장 갖고 나르시 하지 않는 분이신데 네. 다만 도장도 못 찍어보고 그냥 가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의도 참새 때들하고 네. 저쪽 이제 이렇게 헐뜯는 분들이 네. 굉장히 이제 말을 만들어내요. 말을 네. 만들어내가지고 네. 심지어 요즘 뭐 여의도 시중에 가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총선에 검사당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죠. 그런 그래가지고 흉흉한 소문 역량 있는 검사 출신들 네. 20명 이상 해가지고 문재인의 지금 그 원내 교섭단 이제 윤건영이네 뭐 고민정이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듯이 아. 자기 사단 원내 교섭단체 20명 이상 네.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일명 그걸 검사당이라고 이렇게 또 그냥 명명해갖고 막 아하. 몰아붙이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네. 그 저는 다 낭설이라고 봅니다. 아,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그런 그 판단력 없는 분도 아니고 네. 네. 또 김기현 대표가 네. 그걸 지켜보고 그냥 멍하고 쳐다볼 아. 그런 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분들이 말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 만들어.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학용, 윤재욱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친윤이고 뭐 의원들이랑도 또 잘 지내시는 분들이라 좀 이번 선거 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다, 좀 심심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요, 그 우리 좀 언론 분들께서 좀 친윤이다라고 하면서 기계적인 이 구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계적인 그게 그 기계적인 프레임에 딱 네. 있어가지고 친윤하면 반윤이고 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네. 세계 어느 정당, 그 네. 대한민국의 정당사를 보면은요 당권파가 있고 네. 비당권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예. 근데 문제는 당권파가 무슨 이제 비주류가 당권파를 계속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정치 문화는 구태 정치라고 네. 보고요.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당권파나 주류가 비당권파나 비주류를 정치적으로 박해하는 거. 네. 이건 진짜로 망하는 길이거든요. 네, 네. 그것도 또한 구태 정치다. 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네. 언제 이제 그런 친윤, 반윤, 비윤 이런 구분은 저는 좀 이제 멀리 하면서 네. 우선 내년 총선에 얼마만큼 그 승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측면에서 원내 전략에서 잘 비춰줄 것인가 네. 이 역량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이 친윤이냐 비윤이냐 그다음에 TK 출신이냐 수도권 출신이냐 네. 이것은 하위 개념으로 봐야 된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특히 2030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당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뭐 이 대학생들 통신비, 뭐 주거비, 학비, 그다음에 뭐 이 교통비, 또 1,000원짜리 밥, 아침밥, 네. 뭐 각종 약간 선심성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예. 이게 문재인 정권 때 했던 포퓰리즘이랑 뭐가 다르냐? 양곡법도 지금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네. 그것도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국민도 포퓰리즘 아닌가요? 근데 너무 그렇게 비판하시면은 좀 좋게 봐주십시오. 자, 그럼 역으로요. 네네. 자, 1,000원짜리 밥이라도 안 하면 어떻겠어요? 아, 예. 안 하면 안 했다고 더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좀 우선 좋게 봐주시고 네. 그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문제도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다 손 놓고 있잖아요. 손 놓고. 네. 그럼 뭐 달라고 저기 청년 최고위원 뽑았어요. 네. 그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네. 정말로. 그리고 그런 이제 청년 문제면 또 떼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출산, 고령화, 이 사회, 이 이혼에도 사실 청년 문제를 포함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 네. 그다음에 청년들의 주거, 네. 그 주거, 그다음에 보육,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교육 문제. 우선 청년들은 주거, 그다음에 보육, 애를 낳았을 때 보육, 그다음에 결혼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면은 네.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연구하는 그런 팀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내에서 청년 최고위원 뽑아서 청년 최고위원이 얼른 네. 그런 TF라도 만들어 가지고 아하. 뭘 시작하겠다라는 이런 사인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못하냐라고 비판하는 거죠. 네. 지도부에 들어가셨어야 될 것 같아요. 낙선 수석이라니까요. 낙선 수석.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이죠. 즉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거부권 행사가 약 7년 만의 일인데 그렇죠. 야당에서 이제 삭발 투쟁도 하고 뭐 그 원안 수정된 거 말고 원안을 또 다시 가져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그 삭발하신 분들은 좀 억지다. 그리고 삭발하셔도 다시 머리카락은 자라난다. 그 이제 그 박지원 전 원장이 네. 그 조롱의 얘기로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아, 네. 머리는 근데 다시 자란다. 머리는 다시 자란다. 네. 부메랑이 돼서 네. 민주당 분들 머리 다시 자라요. 네, 네, 그게 네. 걱정하시지 말고. 네.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그 자체가 억지. 네. 억지고 그다음에 그 법안을 원안을 다시 이제 그 제2의 국회 붙인다 하려면은 3분의 2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적의 3분의 2가 200명이 필요해요. 네.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이 115명인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걸 억지를 부르는데 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민주당의 고도 이재명 민주당의 고도의 전략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농민의 민심을 계속 그렇죠. 얻기 우리는 위해서 농민을 위했는데 저게 농민 위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까지 가려고 그렇죠. 하는 그거죠. 거예요. 선거 안 되는 용이죠. 줄 알면서 뻔히 하는 거예요. 네. 정치적 의도가 표계산이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너무 무책임하다. 그렇죠. 정말 맞아요. 포퓰리즘이다. 예. 네. 생각을 그리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법안에 의한 효과 분석한 거를 정부에서 한 걸 봤는데 네. 이 법안은 농민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수맥을 의무화하면은 쌀값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과잉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쌀값 떨어짐으로써 보는 피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수익이 하나도 안 나요. 1억 원어치를 생산해도 농민이 손에 쥐는 게 연 26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쌀값이 네. 너무 떨어져서. 예. 그러면 이 쌀을 못 짓는 거죠. 예. 그런데 강제로 수매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 정책회의 가서 좀 강의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러주질 않네요. 이런 거 강의하면 자기들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식량 안보 네. 말하기 좋으니까 얼른 듣기 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식량 안보 그것도요 네. 헌이에요 헌. 네. 뭐냐면 진짜 식량 안보는요 네. 우리가
쌀, 이게 자급자족이 안 됐을 때가 식량 안보 쌀은 지금 아닙니까?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쌀이 부족해갖고 외국에서 수입하려는데 외국에서 안 줘본다. 그러면 이게 식량 안보에 문제가 터진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진짜 중요한 식량 안보는 쌀은 남아 도니까. 네. 그 다음 중요한 거 콩이라든지 콩, 밀. 예, 이런 걸 갖다가 그 수급을 갖다 안정적으로 하는 그걸로 게 대체 작물로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그거는 다 수입하고 있는데 그거 쌀은 이- 남아도는데 남아도는 걸 또 의무가 그러니까 매입한다는 거예요. 팬 저렇게 헛소리나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하는 거예요. 헛소리라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네, 그러니까 야당의 이 논리가 사실은 경제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완전 정치 논리인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절차에 있어서 네.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포악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그 어깃장 넣는 식으로 그 제2요구권, 네. 거부권을 행사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요 상권분립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예요. 헌법의 절차예요. 얼마든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자기들이 강행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놓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서 막 폭군처럼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아주 이 여론 선전선동에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6번인가 7번 그렇죠.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럼 그분이 폭군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강행 처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은 무조건 강행 처리죠. 꼼수 처리, 강행 그렇죠. 처리. 위장 탈당, 그다음에 무소속 이용 이런 거 다 꼼수로 해놓고 자기들이 먼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네.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네. 남는 쌀 강제 매수법. 그러니까요. 예, 양곡관리법이 아니에요. 이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해주시라 네.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양국관리법 외에도 계속해서 법률안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고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척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개정안을 또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보류했던 법안들도 계속 강행을 하면서 좀 국정을 흔들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을 흔들는 게 아니라 국정을 뿌리째 뽑아버려 가지고 네. 대선 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입법 독재입니다. 입법 독재고 정말 그런 그 움직임이야말로 민주당의 움직임이야말로 상권 분립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네. 안 되는 거니까 국회는 이제 행정부는 일단 제일 큰 게 예산, 우리 국가 살림을 편성 권한이 있잖아요. 네. 편성 권한이 하면서 국회는 입법부에는 이걸 정부에서 편성해 오면은 심의하고 의결을 해주잖아요. 네. 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는 말하자면은 그 입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면 행정부에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행하기에 무리가 되면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제2요구권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견제와 균형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행정부에서 할 일, 그 다음에 현 정부가 할 일을 자기들이 다 하면서 법을 다수로 행포로 갖다가 몰아붙여가지고 이 대통령 행정부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건 헌법이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고쳐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금 법률로 바꾸겠다는 예, 거예요. 예, 헌법에 고쳐- 분명히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마치 할 수 있는 대법원장 밑에다가 뭐 기구를 둬갖고 그 사람들이 추천하면 그걸 임명하게 하면 임명권이 없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약, 네. 애국하고 조약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들이 다 제안하겠대요. 그러니까 국회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뭡니까 이게? 그리고 아니 감사원장 보고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헌법에 그렇죠. 예, 예. 보고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헌법을 다 뒤집고 있어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한두 가지. 그게 한 제가 보니까 한 7가지가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아니, 대통령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대선 불복이라니까요. 이건 뿌리째 근거 얻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강제 매수법, 네. 남는 쌀 강제 매수법, 간호사. 그 다음에 그 가동법, 방송법 네, 네. 이걸 갖다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그 행사하는 네. 폭군 대통령이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뭘 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지금 그렇게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안 숫자가 15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거 갖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자기들이 대통령 행정부 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갖다가 굉장히 몰아붙인 거부권만 맨날 행사하는 대통령으로 그리고 네. 총선 때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의한 그 방탄 정국을 이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도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중반 어떤 조사에 30%까지 내려갔는데 이 그 결정적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저는 제가 또 나름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네. 이렇게 보면은 조사마다 좀 들쭉날쭉합니다. 네. 예. 들쭉날쭉한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리고 또 당 그 여당 내에서 하는 조사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은 30% 후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뭐 20%대다 아주 저조하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 아주 상승세가 아니고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긴 해요. 네. 예, 그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그 내놓는 카드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5일 날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다음에 노동개혁? 노동개혁 이 3대 개혁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쭉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 일을 한다는 걸 네. 특히나 개혁적인 일은 이 안 그리고 민생안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막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작년 12월 15일 날 내놓고 난 다음에 좀 뜸해요. 네. 이 카드가 좀 네. 뜸하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홍보 부족도 홍보 부족도 네. 좀 예. 이렇게 문제점으로 네. 지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일을 해놓고도 네. 민주당 쪽 사람들은 엄청 흔히 하는 말로 장사를 잘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엄청 아주 그 막 침소 봉대해가지고 막 네. 큰 일을 이루는 거. 대표적인 게 이재명 네. 대표 대장동 네. 예. 당군 일의 최대의 취재 사업이라고 해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를테면은 민정수석실 폐지라든지 아, 그렇죠. 그다음에 그 또 하나는 하여튼 여러 가지 개혁 정책, 권력기관 개혁 네. 이런 걸 해놓고도 사실 홍보가 전혀 아. 그 미약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네. 홍보 부분, 그러니까 홍보 실패도 국정의 실패로 생각을 해야 된다. 아. 저는 그 부분을 그 좀 말씀. 탁현민 같은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기술자가 쇼잉 기술자가 기술자. 있어야 되는데 일테면은 기술자도 기술자지만은 네. 제가 좀 그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그 열심히 이걸 안 하려고 그래. 문제시 삼고 내가 좀 이 홍보를 해보겠다. 네. 막말로 해서 대통령 홍보 담당, 네. 그 다음에 당의 홍보 담당. 네. 이런 분들이 막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하겠습니다. 네. 라고 흔히 하는 말로 하는 그 감투 정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 이쪽 여당 구성원들한테 네. 부족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네. 옛날 우리 야구 보면 야구 대회 때 네. 보면은요 파울볼 떨어지면 막 가서 벽에다가 머리 부딪힐 각오하고 그렇죠. 잡잖아요. 예. 그런 사람한테 나중에 감투상 주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런 그 감투 정신 네. 감투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우리 민 원장님께서 빨리 홍보 전문가로 이 참여해서 감투의 그 정신을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아니, 싶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네. 그 각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편집해 주십시오. 편집해 주십시오. 아니, 또 일각에서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보수에 맞춤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 신평 그렇죠. 변호사가 대구 서문시장 내변이나 방문한 것은 달콤한 늪이다.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그 신평 변호사 얘기는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인데 좀 잘못됐다. 너무 공개적으로 했다. 아. 너무 공개적으로. 네. 하면 그게 바로 일테면은 내부 총질 성격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냉정하게 보면은 네. 시기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네. 선거라는 것은 네. 아니 그러니까 중도표를 잡는다는 것은 선거 때 가서 네. 정책으로 하는 것이지 아. 네.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빠른 측면이 있고 선거 때가 되면은 네. 그 대통령실이나 또 당에서도 충분히 중도층을 향한 그런 그
정책을 네. 내놓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마치 준비하고 있는데 네.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 얘기를 심평 변호사께서 하신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네. 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심평 변호사가 또 네. 다른 말도 했는데 어. 대통령이 교만하지 않은지 스스로 경계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주변에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대통령 주변에 안 가봐서 직원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뭐 언급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용 의원이 곧바로 이 오늘 그 페이스북에다가 네. 심평 변호사가 왜 당신이 왜 멘토냐? 네. 그러면서 그냥 바로 치받아 버렸는데 뭐 대통령한테도 좀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후보 시절에 네. 후보 시절에 윤석열 그 대통령을 네. 제가 그 많이 그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순소리 굉장히 달게 듣는 분이에요. 아, 네, 아, 그리고 그래요? 이 특성이 있어요. 제가 파악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네. 쓴소리를 하되 쓴소리 하는 게 논리적으로 정연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얼마든지 설득 당합니다. 네. 아하. 예, 저는 그래서 면전에서 또 쓴소리를 해야 돼요. 어. 뒤에서 쓴소리하는 거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아, 면전에서 뒷담화는 안 된다. 아, 뒷담화는 안 되고 앞담화는 면전에서 논리 정연하게 네. 얘기를 하면은요. 엄청 귀가 열려 있는 분이에요. 어. 아.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인사가 용산에 사실 있어요. 비서관급 이상의 네. 윤석열 대통령을 모질게 비판했던 네. 그런 네. 분을 지금 중용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용산. 직원한 참모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있죠. 아하. 예, 근데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네. 거예요. 잘못 알려져 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내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현지 상황을 좀 점검하겠다 이런 취지이고 또 시민사회 관련자들, 전문가들 만나서 좀 일본 여론을 살펴보겠다. 이런 계획인데 지금 윤재갑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하면서 또 삭발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 반응을 좀 보면은 그렇게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근데 예. 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하러 갑니까? 그 비행기표 아깝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일 전인가요? 3일 전에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이게 꼭 옛날에 일본 우익들이 네. 우리 독도 세레모니 하려고 한국에 오려고 했던 거. 그러다가 거부당했죠. 네, 그거보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도 네. 일본에서 보기에 일본 국민이나 일본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네. 한국의 국내 정치 쇼를 하려고 일본을 뭐하러 오느냐. 네. 그거 오면 안 만나겠다. 네. 이런 분위기예요. 아하. 말하자면은. 예. 네. 그리고 또 오면 안 만날 뿐만이 아니라 네. 굳이 올 필요도 없다라고 어.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거기를 뭐하러 갑니까? 네. 그리고 또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 가짜 뉴스라니까요. 예? 후쿠시마에 뭐 방사능 멍게를 우리가 수입한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않겠다라고 3번, 4번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은 안 믿고 네. 일본의 어디 신문에 한 줄 난 그 가짜 뉴스를 믿어가지고 네.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냐는 말이에요. 수입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한다는데 수입하지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데 수입되기로 자기들이 수입해서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아예. 그래놓고 이거 후쿠시마 거라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회의에서 강사로 초청 안 하고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하니까 네. 아니,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손 놓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국제적인 나라들이 다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검사하고 있어요, 지금. 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후쿠시마 방류하면 그게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캄차카와 알류산 열도 해가지고 미국이에요, 미국. 알래스카. 네, 네. 근데 미국은 정작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돌고 돌아오려면 7개월이 걸려요.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해류를 남극까지 갖다 돌아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국제적인 지금 논의 과정을 지금 지켜보면서 또 거기다가 뭐가 나와도 우리는 수습 안 한다는데
굳이 그걸 수입하라고 뭐 가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인 안 해도 저기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설명하셨잖아요. 깜짝깜짝 한도로 가고 뭐 1년인 건뭐뺑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부러 정치 쇼를 하면서 네. 국내 정치용으로 그렇죠. 선거용으로 지금 뭐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선거용으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지금 그래서 뭐 그 민주당이 하도 이런 공세를 많이 하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해라 아예 선거 유불리만 갖고 이렇게 맨날 발목만 잡느냐라고 네.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그러니까 경제고 안보고 뭐 모든 정책이 다 선거를 갖고 선거를 겨냥해서 발목을 잡든 아니면 정쟁화하든 이러고 하는 게 민주당이 지금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지금. 예, 네. 전형적인 이제 구태 정치죠. 네. 그걸로 여태까지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걸핏하면 탄핵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덕수 네. 총리까지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장관을 다 돌고 돌아서 이제 농식품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이제 총리까지 또 탄핵하겠다 하는데 아, 이 탄핵도 너무 자주 써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예. 민주당이 완전히 국회 입법부도 장악을 또 했지만은 네. 그것보다 또 사법부를 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뒷배를 믿고 맨날 탄핵을 입에 올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진짜로 만에 하나라도 네. 올려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까지 네. 그 인용이 되면은 네. 지금 성공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억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국무위원이든 누구든 탄핵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공무원을. 그렇죠. 근데 그걸 억지로 한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하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좀 탄핵 좀 했으면 쓰겠어요. 탄핵을 한번 했으면. 한번 해보면. 예, 예. 예. 근데 뭐 헌법재판소가 전번에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법 절차 위반이지만 무효는 아니다. 희한한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런 정치적 판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절차법을 위반했으면 그 결과물은 당연히 무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민주당을 봐주기 위한 네. 정치적 판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이 알받게 해놓은 사법부라니까요. 그 사법부의 민낯이에요. 그 뒷배를 믿고 입법부에서 민주당이 저런 행포, 네. 입법 독재를 네. 부리는 거고 대선 불복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네. 행태를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참. 눈만 뜨면.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방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하영재 의원은 뭐 어쨌든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고 나서 본인이 죄 인정하고 나니까 기각됐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아마 다음번에도 또 방탄할 것 같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크고 사실상 뭐 어마어마한 방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역전했어요. 이건 네. 무슨 조합입니까 도대체? 그것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는지 아마 그 지지층 네. 지지층이 서로 워낙 강고하지 않느냐. 네. 근데 또 호남에서도 약간 그 보면은 네. 호남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호감이고 네. 그런 게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량 조사에서 수치상으로 보면은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네. 저렇게 높은 거 그런 측면은 민주당의 지지층이 강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 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게 다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그럼 또 체포동의안이 오면 더 반란표가 나와서 정말 통과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온갖 그 경우의 수를 머리에서 생각하면서 네. 또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럭비공처를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네. 그런 그 성정이라고 봐요. 네. 보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이제 물러나야 정상인데 네. 이걸 좀 더 극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버티다가 총선 전에 네. 정부 여당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의 카드로 네. 본인이 물러나서 아. 극적인 효과를 내세 가지고 총선 압승을 하려고 하는 아하. 이런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저는 염려도 있어요. 아하. 사실은.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이제 구속될 게 뻔한데 네. 이때면 모르겠으나 아무튼 네.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된다 할 경우에 그 안에서 네. 옥중 공천이 되겠냐고요.
옥중 공천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옥중 출마는 왕왕 있어 왔지만은 옥중에서 도장 공천 찍으면 되겠냐고요. 네. 그건 무조건 수도권에서 안 되죠. 네. 도장 갖고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도장을 갖고. 이제 이거 여당이 바라는 옥중 공천인데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기에는 네. 그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집단 지성, 네. 민주당의 집단 지성이 네. 이재명 대표를 설득할 것이다. 네. 아. 저는 이렇게 봐서 그래서 여당이 준비를 진짜 잘해야 된다. 아. 중도층의 마음을 살, 청년의 마음을 살 네. 이런 정책적 어프로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된다. 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너무 그리고 민주당이 이념 편향적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쪽도 너무 또 이념 편향적으로 가면 안 된다. 아. 네, 저는 그렇게 혼자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지도부의 어떤 전환점, 어떤 계기가 확실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끝으로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좀 힘을 내시고요. 그 의외로 그 잔펀치를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출발도 못 하고 있는데 좀 힘을 내시고 빨리 체제 정비를 빨리 해서 네. 지도력을 한 걸음씩 보여주는 것이 네.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민영삼 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눴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